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호두는 특히 영양 성분이 풍부한데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노화와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두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호두를 고를 때는 껍질이 깨지지 않고 구멍이 없는 것을 골라야 하고요. 들어봤을 때 무게감이 느껴지고 껍질을 깼을 때 알이 굵은 것이 좋은 호두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전기차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구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충전소의 부족과 느린 충전 속도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기차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전기차 충전소를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지구온난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의 에너지 시스템은 화석연료에 의존 중이며 화석연료는 탄소 배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는데요. 즉,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화석연료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여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여러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기차는 배터리에 축적된 외부 전기로 모터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이 없다는데요. 이렇듯 친환경을 위한 선택으로 전기차가 주목을 받으면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정부를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대규모의 전기차 충전소. 대형마트 인근에 지어진 이곳은 급속 충전기 30기와 완속 충전기 30기 등 총 60기의 전기차 충전 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전기차 운전자들이 자주 방문해 편리하게 이용한다고 합니다. 몇 개월 전에 전기차를 구입한 최재은 씨 역시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 이곳에 방문했다는데요. 우선 전기차 충전기 앞에 차를 주차한 후 기기 화면을 터치해 차량에 맞는 충전 커넥터 타입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제 방법을 고른 뒤 충전할 전력량을 입력하고 결제한 후 차량에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된다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는 급속 충전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급속 충전기가 많다 보니까 속도도 빠르고 또 실내에 있는 충전소다 보니 눈이나 비 등의 영향도 적은 것 같고요. 또 충전 중에는 1, 2, 3층에 있는 상가를 이용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기차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전기차 충전센터. 이곳을 만든 회사를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2020년에 설립하여 2022년 7월에 전기 신사업자로 등록한 전기차 충전 업체입니다. 전기차 충전소뿐만 아니라 주차장과 전기차 전문 정비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량들이 급속히 친환경 차량으로 바뀌고 있고 특히 전기차 시대라고 할 만큼 전기차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통신기술과 결합한 스마트 차량들도 같이 발전이 진행되고 있어서 주차장은 더 이상 자동차가 서 있는 공간이 아니고 자동차 관련 모든 비즈니스가 시작하는 새로운 차량 비즈니스의 허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도 이런 전기차 시대가 대중화됨에 따라 가지고 그에 맞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충전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의 급격한 증가 비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파악하고 근미래에 닥칠 충전난에 대비하여 보편적인 충전 복지를 민간 차원에서 달성하고자 한다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충전을 하려고 해보면은 외딴 곳에 한두 개가 있기 마련인데 한두 개 있는 곳에 또 도착을 해보면은 관리 소홀로 하나 정도는 고장이 나 있고 나머지 한 개 정도에 자기보다 앞서온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예상했던 시간 내에 충전을 하기 힘든 그런 환경에 계속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를 모아서 대형화하였고요. 대형화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다 보니까 24시간 안전관리자와 전기 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었게 됐고 그럼으로써 더욱더 질 좋은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규모의 전기차 충전소는 24시간 운영으로 언제든지 방문해 충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100kW시 및 50kW씩 급속 충전기는 120%의 효율로 한두 시간 이내에 완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전기차 화재 사고 안전에 대비하여 상황실에서는 일반 카메라 300여 대는 물론이고 불꽃 감지 카메라 33대 및 열 감지 카메라 5대로 충전소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전기차와 충전소 화재 대응 훈련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저희는 불꽃 감지 카메라와 열 감지 카메라로 불꽃이 튀거나 열이 발생하는지 늘 충전소를 지켜보면서 사전 화재 사고 안전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전기차 이용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하게 충전할 방도가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전기차 운전자라면 급속 충전기를 비롯해 충전기가 넉넉하게 갖춰진 대규모의 전기차 충전소에서 빠르고 편하고 안전하게 전기차를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는 구도심의 충전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도심 지역의 대규모 충전센터를 이렇게 늘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기 트럭들이 대형화함에 따라서 물류센터, 그리고 항만 시설, 그리고 유통단지 쪽으로 저희가 산업용 충전센터를 만들어서 늘어갈 예정입니다. 요즘 잠자리에 들어도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숙면에 도움이 되거나 적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해주는 아이템을 찾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숙면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베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욕구는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더욱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면 시간인 8시간 20분대에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수면 시간이라는데요. 우리나라는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와 학원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성인이 되면 밤낮 없이 업무에 몰두하고 주말에는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스스로 잠을 줄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의 증가로 밤과 낮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병원에는 불면증이나 수면장애로 내원하는 환자 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데요. 그렇다면 수면 부족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문제는 이제 사람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데요. 잠은 에너지를 만들고 뇌와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치매, 그리고 면역 저하,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과 뇌혈관 질환 등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잠이 이제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최근에 많이 또 이제 나오고 있고 또 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수면 부족은 일상적인 일처럼 느껴지지만 하루에 1시간만 적게 자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요즘에는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한 가정집. 매일 밤이 스트레스였다는 장원봉, 윤종복 부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부는 어떤 이유로 매일 밤이 스트레스였을까요? 목도 좀 아프고 팔도 아프고 자다가 좀 자주 좀 깨고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평소 잠을 잘 자지 못해 괴로웠다는 장원봉, 윤종복 부부. 숙면을 취하기 위해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다는데요. 특히 아몬드와 호두가 들어간 율무차를 자주 마신다고 합니다. 아몬드와 호두는 단백질과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뇌의 영양 공급의 순기능을 가져 궁극적으로 불면증 예방에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율무차는 심신을 이완시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요. 그리고 간식으로 바나나를 자주 먹는다고 합니다.
바나나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트립토판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들어있어 심신을 안정시켜주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잠을 잘 자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숙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으로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커피나 탄산음료를 들을 수 있는데요. 또 이제 산성도가 높은 그런 이제 음식들은 위벽을 자극하고 체내의 산성도를 높여서 이제 소화불량이나 속쓰림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추 같은 이제 매운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이제 위산 역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특히 수면 중에 발생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저녁에 이제 매운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 3시간 정도 지난 뒤에 잠을 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부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침구도 바꿨다고 하는데요. 바꾼 침구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든 부분이 바로 기능성 베개라고 합니다. 디자인이 마치 고인돌 같아 일명 고인돌 베개로 불리는 이 베개는 개인에 따라 목의 길이와 신체 모양에 맞게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는데요. 특히 메모리 폼으로 구성된 베개의 받침이 어깨와 목의 이완과 전신이 일직선인 자세에서 수면할 수 있도록 인체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 어깨가 막 이렇게 아프다 그래, 통증이 왔다 그럴까요? 그랬는데 정말 이거 베고 통증도 정말 훨씬 덜하고 잠도 좀 푹 자는 편이에요. 잠을 자주 깼었는데. 옆으로 누워도 앞으로 누워도 꿀잠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성 베개. 장원봉, 윤종복 부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기능성 베개를 개발한 회사를 찾아가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당사는 자본금 500만 원 청업하여 약 5년 만에 약 13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온라인물과 홈쇼핑을 통하여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홍성돈 대표가 개발한 베개는 일자 형태의 일반 베개와 달리 양쪽에 다리가 있는 고인돌 형태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특이한 모양의 베개를 만들게 된 걸까요? 사실 이렇게 문이 여는 소리만 들려도 제가 잠을 깼고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잠을 깼어요. 그런데 이 베개가 이제 배면에 쑥 들어가면서 목을 감싸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옆에 침대에 이제 아내가 누웠는지도 모르고 또 문이 열렸어도 그걸 모르고 제가 잠을 자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개의 다리가 하는 역할이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다만 베개의 다리를 베개 아래에 이렇게 놨기 때문에 베개 다리가 이탈을 하는 거예요. 이탈을 해서 이 베개 다리를 일체형으로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홍성돈 대표는 자신의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베개의 효과를 발견하고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한 후 제품화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능성 베개는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 베개는 커버와 2개의 메모리 폼 그리고 다운필 베개 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요. 커버 같은 경우에는 분홍색과 파란색 2가지 색상으로 소재는 바이오워싱 리넨을 사용해 통기성이 좋고 사계절 내내 꿀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메모리 폼 같은 경우에는 베개 솜과 결합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 밀도의 메모리 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축과 복원이 굉장히 뛰어나다는데요. 그렇다면 베개솜 같은 경우 다운필 베개솜으로 구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베개 구성은 보시다시피 린넨 커버가 있고 마이크로 다운필 베개솜으로 구성되어 있는 몸통이 있고 베개 아래에 다리가 붙어 있어요. 이 다리는 메모리 폼으로 만들어진 그런 다리예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베개 다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베개에는 다리를 부착해서 일명 고인돌 베개라고 하기도 해요. 편안한 수면 환경을 도와주는 기능성 베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데요. 이 베개를 사용할 때 양쪽의 다리가 어깨에 밀착되도록 하고 시선은 천장을 직선으로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베개의 높이가 높아 목이 앞으로 숙여질 경우 솜의 양을 소량씩 조절하여 사용하고요. 옆으로 누울 때는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옆으로 돌아 누우면 얼굴 옆면이 메모리 폼 다리 위에 올라와 일정한 높이를 확보해 줌에 따라 어깨 눌림을 방지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양쪽의 베개 다리가
이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마이크로 다운필 베개솜이 목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지지하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목이 완만한 곡선이 이루어져야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목이 이완이 돼서 가장 빠른 일상의 회복을 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베개의 다리가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 베개솜은 굉장히 부드럽고 또 목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수축력과 보건력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올라왔다 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세탁하면서 또 사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메모리폼 다리와 이 마이크로 다운필 베개솜은 밀도가 같은 중간 밀도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이 베개는 상황에 따라 윗면과 아랫면을 교차 사용해 각기 다른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잠잘 때 외에도 기대 앉아 스마트폰을 볼 때 가슴 쿠션이나 무릎 베개로 사용하거나 직장에서 휴식용 베개로도 사용할 수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잠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질환의 문제라든지, 또 그래서 제 베개를 사용하신 분들은 뭐 요양원에 계신 분들, 또 요양원에 입원하신 분들, 요양원에 근무하신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 또 병원에 근무하신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고 도움이 너무 많이 됐다. 그리고 주변에 소개를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 잠을 자지 못한 그 고통이 뭐 아주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다. 너무 고맙다. 이런 어떤 그런 고마움의 전화, 문자, 리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있어 질 높은 수면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숙면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신체 조건에 따라 높이를 조절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성 베개를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SNS를 통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성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도 많아지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빈번하다는데요. 성범죄에 연루하게 되면 범죄 특성상 주변인에게 말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범죄는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법무법인. 이곳은 풍부한 노하우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건과 의뢰를 해결해온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데요. 저희는 명문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인입니다. 특히 형사사건과 가정법원 사건에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입니다. 저희는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고 우수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만들어 의뢰인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팀 같은 경우 축적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성범죄 사건은 해마다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네,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 범죄는 2014년 2만 1000건에서 2017년 2만 5천 건까지 늘었다가 코로나19 발생 후에 약 2만 건대로 다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폭력 범죄가 줄어든 대신 불법 촬영, 촬영물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2018년 2,000건에서 2021년 작년까지 약 10,0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성범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인해 현재 작년 기준 3만 건가량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추행이나 강간과 달리 카메라와 전화, 인터넷을 통해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성범죄는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강화되고 있고
실제 처벌 수위도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행위의 경중을 구별하지 않고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촬영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도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곳에서는 성범죄 관련 사건과 의뢰를 해결해주는 일뿐만 아니라 국내 성범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한 지식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카페는 회원수가 약 10만 명에 달하는 성범죄 관련 지식 공유 카페입니다. 저희 카페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활동이 왕성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조사받는 분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와 피의자가 함께 활동하는 카페가 가능한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실제 카페 내에서 서로 위로하고 조언도 하는 등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이라면 성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임태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네,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실제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도 많지만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온라인 만남이 활발해지면서 그루밍, 통신매체 이용란, 아동 성착취물에 관한 온라인 성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도 중요하지만 물적 증거가 있다면 증거가 소멸되기 전에 확보해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면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경우 샤워나 환복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신고와 더불어 해바라기 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사가 배정되기에 비용의 부담 없이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복이 두려운 경우 신고와 함께 신변보호 요청이나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 침착하게 대응해서 더 큰 피해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당한 분들은 바로 경찰서에 출석하시기보다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이나 신고 내용을 파악한 후에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미성년자들이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중대한 형사사건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회사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아는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평소 올바른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충치를 방치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에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인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환하게 웃을 때 보이는 치아. 미관상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소화시키는 기능을 돕고 정확한 발음 등 기능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치아는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치아가 마모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구강질환으로 치아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자연 치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의료적인 방법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치과에서의 임플란트란 주로 보철을 위한 기초로서 뼈 안에 외과적으로 심는 이종 이식 재료, 즉 종이 다른 물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치아의 머리에 해당하는 보철물인 크라운과 지대줄을 얹기 위한 금속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이 둘을 합쳐서 임플란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잇몸과 잇몸뼈에 완전히 고정되기 때문에 자연 치아와 흡사한 신미성과 저장력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임플란트는 까다롭고 어려운 수술인 만큼 치료 전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데요. 파노라마는 평면 사진이나 3차원 CT 촬영을 통해 환자의 구강 상태를 관찰하여
어느 위치에 몇 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한지 결정하며 이 판단에는 환자의 나이와 성별, 그리고 구강 구조와 남아있는 뼈의 양, 수복이 필요한 치아의 개수가 관여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우선 환자가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골다공증과 같은 전신질환이 있는지부터 조사해야 하며 현재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과거에 다른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학병원에 진료교수로 재직할 당시에 여러 가지 질환으로 대학병원으로 의뢰된 환자들의 수술을 집도했었는데 마취제의 용량부터 수술에 걸리는 시간, 수술 전후의 조직 반응, 약물 처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했으며 임플란트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원하는 부위에 뼈가 부족하다면 뼈 이식술을 통해 뼈의 양을 늘려서 임플란트 수술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데요. 임플란트의 식립 과정은 발치한 후 2에서 3개월 정도의 회복 기간을 보낸 뒤 인공치근을 식립하는 수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고려하며 수술해야 합니다. 위턱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상악동이 커지는데 이 때문에 어금니 부분에 남아있는 뼈의 양이 부족하면 상악동의 점막을 들어 올리면서 뼈 이식하거나 임플란트를 심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악동막이 찢어지거나 임플란트가 상악동 내로 빠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턱의 경우에는 잘못해 신경에 손상을 주게 되면 입 안뿐만 아니라 아래턱 피부의 일부까지도 감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뼈와 임플란트가 잘 붙지 못해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잇몸 회복이 잘 안 되고 골물 가능성도 존재해 의료진도 신중하게 수술해야 하고 환자분도 수술 후의 주의사항을 잘 지켜줘야 성공적인 임플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상실되어 임플란트를 고려하고 있다면 치료 전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맞춤 계획을 세워 임플란트 수술을 받길 바랍니다. 박한결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플란트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네, 임플란트는 비교적 최근부터 좀 많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는 수천 년 전부터 많이 관찰이 되어 왔습니다. 치의학 역사에서도 이제 구강암 외과학 다음으로 오래된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 수천 년 전 고대 중국에서는 대나무 막대를 쐐기 모양으로 깎아서 뼈 안에 넣기도 하였고 2000년 전 이집트에서는 쐐기 모양의 귀금속을 뼈 안에 넣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전부터 치아 모양으로 된 보철물을 치아를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지만 재료의 생체 적합성이 떨어져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다가 오늘날 골류착이라는 개념이 정착된 이후에는 빠진 치아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선호되는 보철물이 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임플란트 종류를 분류하려면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임플란트와 보철물이 결합하는 경계부가 뼈의 높이인지 잇몸의 높이인지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임플란트의 모양이나 나사선의 형태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표면에 어떤 생체 적합성 물질을 처리했는지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고, 수술 방식에 따라서는 발치 후에 바로 심는 즉시 식립이나 혹은 나중에 심는 지연 식립, 그리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무절개 임플란트나 가이드 혹은 수면 임플란트 등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치아처럼 이렇게 많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치아처럼 이렇게 충치가 생기지는 않지만 임플란트 관리가 잘못되면 주변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뼈가 심하게 녹을 수도 있습니다. 신경이 없기 때문에 많이 주변이 망가져도 잘 모르거나 혹은 임플란트를 뽑아야 하는 지경이 와서야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힘든 뼈 이식과 임플란트 수술을 다시 하셔야 할 수 있으므로 치아처럼 정기 검진을 통해 적절하게 예방하고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축산업은 단순한 식량 공급을 넘어서 원헬스를 위한 핵심 요소가 됐습니다. 동물의 건강과 최적의 사육 환경이 결국은 사람과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는 건데요. 자는 가운데 선도적인 원헬스 시스템 축산 기술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영향으로 동물의 건강이 곧 우리 가족, 전 세계의 보건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것임이 부각되면서 친환경 고품질 육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똑똑해진 소비자들은 축산업의 악취와 수질 및 토양 오염,
그리고 항생제 내성 문제까지 고민하며 안전 축산물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불안정한 곡물 가격과 고금리로 인한 생산비 증가, 그리고 가축 질병에 취약한 사육 환경 등 최근 축산 농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데요. 여기 환경도 지키고 국민 먹거리 안전도 지키고 돼지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원 헬스 시스템 동물용 의료기기를 개발한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친환경 동물용 의료기기는 특수 변조된 극미약세기의 가시광을 번식 구간의 돼지에 조사하는 광조사기라는데요. 세포 내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ATP 에너지 생산 효율을 향상시켜 어미 돼지의 강건성과 건강한 새끼 돼지의 출산에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돼지 새끼를 생산하는 모던 어미 돼지나 태어난 자돈들이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같이 기본적으로 사료라고 하는 먹이를 먹어야 됩니다. 그 먹이를 효과적으로 소화, 분해에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성장이라든가 번식을 하는데 이 에너지가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포토니아 같은 그런 성분, 그 광선은 실제로 그 에너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 동물용 의료기기는 돼지의 체내와 환경에 잔류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무항생제, 친환경 축산의 대안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축산식품부 우수혁신 제품으로 선정되었다는데요. 최근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 자돈의 생시체중 증가, 체중 미달 개체의 감소, 자돈의 활력 개선 및 등지방 측정을 통한 모돈의 포유 능력 향상, 또한 번식 사이클 개선에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이 기기는 축산식품부로부터 면역기능 항진용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 2013년부터 양돈 산업에 적용해 왔다고 하는데요. 수년간 진행해온 연구 개발과 현장 실증을 통해 새끼 돼지의 생시 체중 증가와 활력 개선뿐만 아니라 등지방 측정을 통한 어미 돼지의 포유 능력 향상 및 번식 사이클 개선 효과 또한 입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특별한 설치 기술이나 소모품이 필요하지 않고 내구 연한 5년까지 보장된다는데요. 모돈의 난산 시간이 줄어들었고 또 분만 시간도 당연히 감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자돈이 태어나서도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것을 저희 팀원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축산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사람과 동물, 생태계의 건강이 연결돼 있는 원헬스를 위한 핵심 산업이라는데요. 검증된 친환경 신기술 개발 등 앞선 한 걸음으로 축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길 기대해 봅니다. 박미정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업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극미약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명체의 산화적 손상을 회복시키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는 축산 분야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요. 건강한 안전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동물의 사육, 인류의 보건안전 생태계 회복을 하나로 묶는 원헬스 케어의 선도 기업입니다. 차별화된 기술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극미약한 광에너지의 이용과 생태에너지 생산 시스템에 집중하는 저희 기술은 생화학과 물리학, 전자기학 등의 다학제적인 연구 기반을 토대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는 원헬스케어를 구현해내고 있고요. 축산 내에서 이 양돈 산업에 대한 적용은 건강한 어미돼지를 통해 건강한 자돈을 얻고 거기에 사료 효율을 낮추어서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뿐 아니라 안전 축산물 생산과 환경 회복에도 기여하여 지속가능 축산 원헬스케어의 활로를 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기후변화와 만연하고 있는 질병 속에서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기업의 철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양돈 분야에 적용하고 있으나 타축종 양계라던가 낙농 분야에 적용을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축산 분야 사업을 국내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학 분야 공동 연구를 통해서 항노화 기술로서 발전시켜 나아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숫자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함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은 건강하더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치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건강관리와 함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면서 노인을 위한 사회적 장치가 더욱더 필요해졌다는데요. 최근에는 민간에서도 방문 요양 서비스가 이런 역할을 이어가며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시니어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국민의 삶을 신나고 활기 있고 존중받는 삶이 되도록 만들고자 한다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고령화가 아마 향후 50년 이상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가 트렌드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더 질 높고 건강하게 그런 노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아프거나 몸이 불편하실 때 어떻게 이런 분들을 잘 케어하고 보살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풀어가는 게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되는 부담이 적어지는 방법일까 등등을 고민해야 돼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자 시니어 헬스케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곳의 첫 번째 서비스는 어떤 노년의 삶도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비전으로 만든 방문 요양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은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를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며 추후 정보통신기술과 AI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선 보호자들의 경우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장기 요양 등급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취득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 회사에 연락하셔서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한 어르신들의 요양을 경험이 많고 시니어 케어에 진심인 저희 임직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요양, 방문요양 모두 저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빠르게 가족요양을 진행하거나 요양보호사 구직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 서비스는 운영 규모가 영세할수록 서비스 제공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더 좋은 서비스 발굴의 여유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센터의 반복적인 업무는 디지털 시스템화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고 센터의 규모를 확장해 서비스 제공 원가 역시 낮춰야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IT 솔루션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센터의 대형화와 함께 더 나은 요양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대면 미팅을 통한 계약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대면 상담을 IT 기반의 비대면 상담으로 전환함으로써 오프라인 기반으로 운영하면 한 사람이 20-30명의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를 관리할 수 있는데 저희는 한 사람의 직원이 약 200명의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 발생한 이득은 대부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돌려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질 높은 요양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의 수준 향상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도 방문 요양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길 기대해 봅니다. 김경환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일단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저희가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최고 시급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양 상황에서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겪게 되실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료 상담도 지원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분들의 만족도가 저희 서비스의 질로 연결돼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보호자분들과 어르신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저희 회사의 미션이 굉장히 심플한데요. 시니어의 삶을 보다 안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저희 서비스가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개선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2가지 정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넘어서 전체적인 재가 요양 서비스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고요.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방문 간호라든지 하는 서비스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2번째로는 저희가 가진 IoT 기술과 AI 기술을 섞어서 이 시니어들의 건강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시니어들의 집안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대부분이 그분들의 보호자나 요양보호사가 같이 계시지 않고 혼자 계실 때 발생을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위험 상황이 발생한 것을 빨리 캐치해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그분들의 회복을 돕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조만간 선보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업을 할 때 세무 분야가 유독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박용현 세무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심하여 만든 사무소로 개업 이래 빠른 성장세를 거듭하여 2023년에는 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복잡한 세무 문제에 대해서 7명의 세무사가 각각 법리적 검토를 거치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협업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세법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사회 통념상 가장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세무 관련 컨설팅 중에 어떤 부분에 주목하세요? 다양한 세금 관련 컨설팅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청년 스타트업과 같이 신규로 창업을 한 사업자에 대한 사업 전, 사업 초기 단계의 절세 컨설팅입니다. 신규로 창업을 한 경우 단순히 매출 수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이 어디인지, 업종이 무엇인지, 심지어는 대표자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수많은 절세 포인트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절세를 위한 세무적인 세팅은 반드시 사업 준비 단계부터 절세 포인트를 잘 알고 있는 세무사와의 충분한 상담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는 이러한 창업 시 절세 컨설팅 업무와 그 사후 관리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 창업 시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중에 어떤 걸로 등록하는 게 좋을까요? 단순히 세율만 놓고 보면 개인 사업자는 최고 세율이 45%, 법인 사업자는 22%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가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이전에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이익금의 인출이 자유롭지만 법인 사업자는 그 이익금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법인의 소유이기 때문에요. 그 이익금을 인출하려면 급상여나 배당의 형식을 취해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에게도 소득세가 따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중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는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본래 부가가치세율은 10%죠. 다만 간이 과세자를 선택하게 되면 업종에 따라서 1.5%에서 4%의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신고도 연 1회만 하면 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부분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수취가 필요한 상대방 거래처에서 거래를 꺼려할 수 있고요. 또한 초기에 거액의 투자가 발생한 경우 일반 과세자라면 그 투자금, 즉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영위하려는 사업이 세금계산서가 오고 가야 하는 중간 단계 사업인지 아니면은
최종 소비자와 거래해서 세금 계산서의 발행이 필요가 없는지 또는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창업 시에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제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창업 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제 혜택으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창업한 사업이 중소기업으로서 세법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거나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은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가 감면이 되는데요. 다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사업의 대표자가 세법에서 정한 청년에 해당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바깥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5년간 세액이 전액 감면되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50%가 감면이 되니까 이는 어마어마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업 시에 세무 기장 대리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기장 대리라는 것은 달마다 세무사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장부의 작성, 그리고 그 밖에 세금 신고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세무사에게 기장 대리를 맡기는 것을 꺼리는데요. 실제로도 사업 초기에 매출 수준이 높지 않은 1인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굳이 세무 대리를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세무사에게 기장 대리를 맡겨야 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것은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 장부를 복식부기로 작성할 의무가 부여된 사업자를 말하고요. 복식부기 장부라고 하면 손익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의 증감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이러한 복식부기 장부는 작성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매출 수준이 높지 않거나 1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로 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사가 필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건비 처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매달 인건비에 대한 세금인 원천세를 신고해야 되고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사업자가 이러한 사항을 일일이 챙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경영자들께서 흔히들 하시는 생각이 세무사가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절세를 하는 것도 저희의 업무가 맞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세무사란 기업의 세무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자의 스트레스와 리스크를 대신해서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기업의 회계와 세무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로 끝나야지 주객이 전도돼서 주된 업무가 돼버려서는 안 됩니다. 복잡한 세무회계 업무는 믿을 수 있는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경영자께서는 사업에만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저희는 경영자가 오롯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에는 코 속의 혈관이 자극돼서 코피가 나기 쉬운데요. 코피가 날 때 고개를 뒤로 젖히면 피가 목 속으로 흘러들어가 기도를 막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피가 날 때는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코를 휴지로 막은 이후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10에서 15분 정도 코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지혈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심장보다 높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눕지 말고 앉아 있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